네,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변화 4가지, 그리고 그런 변화들로 인해서 각광을 받을 산업과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저자 김학주 교수님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하는 조언들을 간단하게 하나씩 보겠습니다. 18가지인데요. 처음부터 보죠. 첫 번째는 아는 것만 투자라는 겁니다. 주식은 오늘의 운세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투자를 해서 운세 보듯이 복권 사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모르면은 지수나 ETF만 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수 이유를 꼭 적으라고 합니다. 매수 이유를 적고 그 이유가 대중에 알려질 때마다 그 이유들을 하나씩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지워지면 매도를 해야 될 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어쨌든 매수에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틀렸을 때나 사라졌을 때, 또는 대중에게 알려졌을 때 팔아야 될 때라는 거죠. 사라졌을 때는 애초에 내가 잘못 판단했다는 거고, 알려졌다는 거는 이미 가격에 그 이유가 반영되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팔아야 될 때라는 거죠. 이유들 여러 개 적고 사람들이 다 그 이유를 알면은 결국 그 이유를 다 알기 때문에 주가에는 그 이유가 반영이 되었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 팔아야 될 때라는 거죠. 매수율을 적는 거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시장가로 사고 팔아라고 합니다. 판단이 서면 시장가로 주저하지 말고 그냥 사고 팔아라는 거죠. 작은 호가 때문에 매매를 못 한다면은 소탐대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될 수밖에 없는 것에 주목을 하라고 합니다. 어차피 될 수밖에 없지만 아직은 소외되어 있어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 주식들. 책에서는 대표적으로 수소라든지 원전을 소개했었죠. 저자가 보기에는 미국은 수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 수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시장에 외면되어 있어서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한번 해보고 관찰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깨에 팔고 무릎은 믿지 마라 입니다. 흔히 이제 증시 격언 중에 무릎에 사고 어깨에 팔아라고 하죠. 너무 바닥에 살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가격에서 사고, 너무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높이에서 팔아라는 말인데, 근데 이제 어깨에 파는 거는 동의를 하지만 무릎은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오르는 주식은 이제 이유가 있어서 오르겠죠. 시장에서 뭔가 알려졌기 때문에 오를 텐데, 그러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르는 주식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반면에 바닥을 기는 주식을 매수할 때는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많이 오래 기었다는 이유만으로, 주관적인 이유로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오랫동안 빠져 있었는데 이제 한번 사볼 때 되지 않았어? 라는 그런 판단으로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기본과 생각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도 더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승주는 따라서도 되지만 바닥을 기는 주식은 재료가 나올 때까지 사지 말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잃어도 되는 수업료를 지불하라. 주식 투자는 자전거처럼 직접 해봐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작은 돈으로, 큰 부담이 없는 돈으로 직접 투자를 해보라는 거죠. 책에는 이런 방법을 추천하는데요. 그냥 급등주, 그날의 급등주를 일단 따라 산 다음에 왜 올랐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라고 합니다.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오른 이유가 적절한 논리인지 반드시 사후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는 피할 때를 가려라입니다. 피할 때를 가려라는 말은 한마디로 주식을 하지 말 때를 잘 알아라는 말인데, 그 기준으로 제시를 하는 게, 증시가 20% 이상 하락하면은 계속 더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의를 하라고 합니다. 20%보다 적게 빠지면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기관들의 손절매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기관들은 리스크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20% 이상 빠지면 손절을 부르고 결국 30% 이상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저자가 추천하는 거는 20% 이상 빠지면, 증시가 20% 이상 빠지면 섣불리 추가 매수하지 말고 30% 이상 빠지는 걸 보고 분할 매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50% 정도까지 빠질 걸 예상하고 나눠서 분할 매수하라는 거죠. 돈을 나눠서. 그리고 다시 오르는 데는 4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8번째는 로테이션을 읽는 기술입니다. 위험 선호장이 있고 안전 선호장이 있다는 거죠. 금리를 내리고 미래가 밝을 때는 사람들이 위험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죠. 그러면 결국 주식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반대로는 금리가 상승할 때, 전부 다 미래를 어둡게만 볼 때, 이럴 때는 전부 다 안전자산을 선호합니다. 지금이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장인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장인지 정도는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저자의 말입니다. 그리고 9번째는 장기 성장하는 주식이 많은 미국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한국보다는 미국이 낫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미국은 너무 고평가됐고 저렴한 아시아 증시로 이제 주도권이 넘어올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자는 그런 예상이 틀렸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주도할 텐데, 그런 인공지능을 잘하는 거는 역시 빅테크고, 그런 빅테크는 미국에 있다는 거죠. 결국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삼성보다 애플이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째,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가치주가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치주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시장에서 1등을 하는 가격 전가력을 가진, 인플레이션을 버틸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전에 이 김학주 교수님은 기본적으로는 가치주보다 성장주에 투자해야 된다는 쪽입니다. 앞서 말한 고령 같은 현상은
소비를 감축시키고 저축을 늘립니다. 의료 비용 때문이죠. 또 일본을 보면은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물건 가격을 올려서 가격을 전가하기보다는 직원을 잘랐던 거죠. 직원을 잘랐기 때문에 소비는 더 줄어들고 그러면 또 저성장이 지속되겠죠. 근데 앞서 말했다시피 이런 원자재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앞서 말한 자원의 무기화 이런 것 때문인데요. 결국은 생필품을 만드는 가치주보다 미래의 어떤 성장, 그런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에 돈이 몰릴 거라는 거고, 그래서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더 좋을 거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설비 투자는 일단 주의를 하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가끔 설비 투자를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비 투자를 한다는 거는 고정비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고정비가 증가했는데 만약에 안 팔린다, 그러면은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일단 설비 투자는 주의하라는 게 저자의 조언입니다. 12번째, 대주주의 자사주 매입은 이거는 일단 좋다. 대주주나 기업의 자사주를 사는 거는 일단 좋다. 근데 이제 좋지 않은 경우도 있죠. 대표적으로 책에 나오는 거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해서 하락을 막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급락이 나올 때는 기업이 주식을 사더라도 이 주가가 회복을 하지 않고 더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별로 좋지 않다고 말을 하네요. 네, 다음은 성공하는 주식과 실패하는 주식입니다. 저자가 좋아하는 주식은 수요가 안정적인 사업, 잔존 가치가 있는 사업, 투자 부담이 적은 사업,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 이 중에서 수요가 안정적인 사업이라면 생필품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계속 소비를 해야 되는. 그리고 잔존 가치가 있는 기업은 원천 기술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입니다. 원천 기술이 있으면은 하나가 망하더라도 그 기술로 다른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좋아한다 하네요. 그리고 투자 부담이 적은 사업, 자본적 지출이 적은 사업이겠죠. 계속 공장을 지어야 되는,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 공장을 지어야 되는 사업이면은 선호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 경제적 해자가 있는 사업이겠죠. 저자가 싫어하는 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가입자만 모아놓은 기업이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을 써서 가입자는 모아놨지만 핵심 경쟁력이나 기술력이 없는 경우죠. 한때 그런 회사들이 많았죠. 그리고 또 장비 제조업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비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돌아설 때만 반짝하고 그 외에는 오랜 기간 수요가 급감한다고 합니다. 이제 수요가 돌아설 때는 기업들은 재고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장비 제조업체에 주문을 왕창 하지만은 그 이후로는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수요가. 그래서 수요 발생 초기에만 잠깐 즐기는 게 좋다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장비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보통 거의 다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도 많죠. 14번째 조언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무작정 따라하지 말고 참고 정도는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장기 투자자라면은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정도를 참고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15번째는 헤지펀드의 전략을 공부하라라고 하는데요. 개인도 헤지펀드의 전략을 흉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가 시장보다 아웃퍼폼 할 거다, 좋을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헤지펀드는 어떻게 하냐면 반도체 주식은 매수를 하고 지수는 숏을 칩니다. 인버스를 사는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만약 장이 안 좋아서 지수는 2%가 빠지고 반도체는 1%만 빠지면은 지수에서 2% 빠졌으니까 숏으로 2% 먹고 반도체는 1%만 빠졌으니까 1%의 손익이죠. 그럼 1%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장이 좋으면은 지수는 1% 오르고 반도체는 2% 오릅니다. 그러면 지수 숏에서 1% 터지고 반도체 롱에서 2% 먹으니까 1%의 차익이 또 발생하죠. 결국 이 아이디어는 장이 좋든 장이 좋지 않든 1%를 먹을 수 있다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헤지펀드의 전략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반도체 주식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지수는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이 없지만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주식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과연 할 수 있을지가 저는 좀 의문인데, 어쨌든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도움은 되겠죠. 그래서 헤지펀드의 전략을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6번째는 1가구 1주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고, 그로 인해서 주택도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강남주택의 가격은 더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주택을 꼭 안 사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1주택은 반드시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런 1주택은 되도록이면 핵심 지역에 사는 게 유리할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17번째입니다. 주식연계증권은 주의를 하라고 합니다. ELS 같은 거죠. 얼마 전에 홍콩 ELS 문제가 있었죠. ELS 같은 거를 주식연계증권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홍콩 증시를 그 기준으로 하는 ELS가 있다 그러면은 홍콩 증시가 지금 100인데, 100이라고 쳐볼게요. 지금 홍콩 증시가 지수가 100인데 6개월 동안 90에서 110 사이를 벗어나지 않으면은 10%의 수익을 준다고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걸 증권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별일이 없으면은 물론 10%를 먹겠지만은, 문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이게 크게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ELS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ELS 같은 상품을 중위험 중수익으로 팔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수가 90에서 110 사이를 벗어나지 않을 때는 수익은 10%가 답니다. 근데 10%를 벗어났다. 그러면 벗어날 때마다 손실이 커지는 겁니다. 만약에 폭락을 한다, 전쟁이 났다, 그런 식으로 큰 위기가 터졌을 때는 이게 엄청나게 폭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엄청나게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ELS 같은 거는 수익은 상단에 막혀 있고 손실은 하방에 열려 있는 겁니다. 10%의 수익을 위해서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주식의 장점이라고 하는 게 손실은 100%로 제한되어 있고 수익은 200%, 300%, 400% 이렇게 계속 뚜껑 열려 있다는 게 주식의 장점이잖아요.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ELS 같은 경우는 그게 반대죠. 인버스 사는 것도 반대긴 하죠. 그래서 이 중요한 중수익을 원한다면 차라리 인프라 펀드를 사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 같은 종목이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조언입니다. 마지막 조언은 유동성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은 유동성 장세,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리는 장세,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 내가 돈을 언제든지 쉽게 옮길 수 있고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고 회수할 수 있는, 빠르게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 적금은 유동성이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 돈을 찾을 수가 없죠. 딱 계약 기간 동안은 돈이 묶여 있어야 되니까. 계약 기간 전에 돈을 찾으려면 손실을 감수해야 되죠. 예금이나 적금은 유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변동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채권 같은 경우는 쉽게 사고 팔 수가 있죠. 유동성이 좋습니다. 유동성이 좋은데 근데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이 있죠. 그래서 가격 변동 때문에 또 위험할 수가 있는데 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변동성도 낮습니다. 단기 채권은 1년, 2년짜리인데 1년 동안 버티면은 어차피 원금은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기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도 좀 꽤 괜찮습니다. 결국 이 저자가 말하는 거는 적금이나 예금보다는 단기 회사채를 사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은 수익률도 그럭저럭 괜찮고 유동성을 고려하면은 채권이 낫다는 거죠. 네, 이렇게 책이 끝이 났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라는 과정,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과정들을 공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논리의 과정. 이 저자는 어떤 식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투자 결정 의사를 내리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일 첫 번째 말했던 수소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투자 결정의 첫 번째 프로세스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뭔가? 결국은 친환경으로 에너지와 소재가 변화할 거다. 근데 그 친환경 에너지에는 단점이 있다. 그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거는 수소에너지다. 수소에너지가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공부해보는 거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산유국들이 석유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라는 어떤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근거가 있죠. 그러면은 수소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서 잘하는 기업은 뭔가? 수소 분야에서 잘하는 기업은 뭔가? 발라드 파워와 플러그 파워, 한국 기업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근거를 생각해내고 결정을 내리는, 투자로 연결시키는 이런 프로세스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배울 점이 많았고요. 또 물론 이제 많은 공부해볼 만한 산업 그리고 기업들을 알려준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기업이나 산업을 반드시 투자하라는 건 아니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그 근거에 동의가 되신다면은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공부를 했을 때도 투자할 만하다 그러면은 투자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차원에서도 이 책이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했던 개인 투자자를 위한 조언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요 1번,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만 하자는 거는 뭐 모든 투자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매수 이유를 적으라는 거죠. 매수 이유를 적어야지, 일단 적어야지 틀렸을 때든지 맞았을 때도 그렇고 틀렸을 때도 그렇고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내 생각대로 갔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유로 인해서 투자가 성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틀렸는데도 내가 잘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수 이유는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다 보면은 자꾸 말을 빨리 하게 됩니다. 좀 더 천천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책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